이야기 1. 뒷산 정자에 사는 도깨비. 옛날 옛적에 산골 깊은 마을에 도깨비가 산다는 소문이 돌았더래요. 그 도깨비는 뒷산 정자에 나타나서 캄캄한 밤이면 웃고 떠들며 술판을 벌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뒷산 길을 아예 피해 다녔습니다. 에고 무섭다, 밤에 그 길로 갔다간 혼쭐이 난다네. 어른들도 아이들도 심지어 젊은 장정들까지 그곳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도깨비는 사실 사람들을 해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외로워서 혼자 술을 빚고 혼자 북을 치고 혼자 노래하다 보니 멀리서 들으면 요란하고 무서운 소리가 났던 것뿐이지요. 어느 해 여름, 길 잃은 나그네 하나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곳이라 숙소도 못 찾고 배도 고프고 갈 곳이 없어 산길을 헤매다가 하필이면 그 뒷산 정자에 이르게 된 거지요. 아이고, 목도 마르고 어디 몸이라도 누일 데가 없을까. 나그네는 두리번거리다 정자에 올라가 앉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 불더니 커다란 그림자가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허, 누가 감히 내 정자에 들어왔느냐? 도깨비가 붉은 얼굴, 큰 눈을 번뜩이며 나타났지요. 나그네는 처음엔 겁을 먹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 있었고 도망칠 기운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저는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루만 몸을 뉘일 곳을 빌려주십시오. 도깨비는 웬일인지 크게 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내 놈은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나그네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이 몸은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걸요. 당신이 날 해치려 한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라리 여기서 죽더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도깨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크크 웃음을 터뜨리더니 술동이를 꺼내어 나그네 앞에 내밀었습니다. 허허, 내 놈 참 별종이구나. 자, 이 술이나 마셔라. 사람들은 다 나를 피하는데 내 놈은 겁이 없구나. 그날 밤 나그네와 도깨비는 함께 술을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깨비는 그간의 외로움을 토로했고 나그네는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풀어냈습니다. 둘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며 친구가 되었지요. 그 뒤로도 나그네는 종종 그 뒷산 정자를 찾아 도깨비와 마주했습니다. 도깨비는 그를 볼 때마다 기뻐하며 만난 안주를 내놓았고 나그네는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주었지요. 세월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눈치를 챘습니다. 이상하다. 도깨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네. 도깨비랑 어울린다던 그 나그네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어. 결국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답니다. 도깨비는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외로움에 시달리던 한 존재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처음 알아본 이는 바로 두려움보다 솔직함과 따뜻함을 선택한 나그네였던 겁니다. 이야기 이 욕심 많은 방앗간 주인.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는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더래요. 그 마을에는 오래된 방앗간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가을만 되면 논밭에서 거둔 곡식을 자루에 담아 그 방앗간으로 찾아갔습니다. 쌀을 찌어야 밥을 해먹을 수 있었고 보리를 갈아야 보리밥을 지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방앗간 주인은 이름이 박서방이라 불렸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순박하고 일 잘하는 사람 같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대 받아서 한 대 내주면 뭐가 남아?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조금쯤은 빼돌려도 괜찮겠지. 그는 사람들 몰래 곡식을 속여 빼돌렸습니다. 한 마리라 가져오면 방앗간의 그네 저울로 살짝 속여서 아래로는 적게 돌리고 위로는 곡식이 많아 보이게 눈속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돌려주는 쌀가루, 보리가루는 눈에 띄게 적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한 말 가져왔는데 돌려받는 게 왜 이리 적지? 하지만 누가 나서서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 방앗간 주인은 힘도 세고 마을에서 나름 세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욕심이란 게 한 번 맛을 보면 끝이 없다고 했지요. 박서방은 점점 더 간이 커져서 나중엔 반은 아예 제 몫으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집에서 가져온 곡식마저도 가차없이 빼앗았어요. 그때 마을 어귀에 홀어머니와 사는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겨우겨우 모은 보리를 한 자루 들고 방앗간에 왔지요. 허리를 잔뜩 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답니다. 서방님, 저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이 보리로 죽을 쑤어 드려야 합니다. 부디 잘 갈아주십시오. 박서방은 코수슴을 치며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맡겨라 하고는 안으로는 고작 이 보리자루 하나로 뭘 어쩌겠다고 하며 반 이상을 몰래 빼돌려 버렸습니다.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 자루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든 건 겨우 몇 줌 안 되는 보리가루였지요. 어머니는 기운이 없으셨지만 그 사정을 대충 눈치채셨습니다. 아들아, 세상에는 남의 곡식을 훔쳐 자기 배를 채우는 이들이 있단다. 하지만 그런 욕심은 오래 못 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뒤 방앗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돌절구가 스스로 굴러다니며 밤마다 쿵쿵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박서방이 방앗간에 가보면 자루 속에 감춰둔 곡식들이 죄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분명 멀쩡히 빼돌린 쌀과 보리였는데 밤만 되면 검게 타고 썩어 악취를 풍겼던 겁니다. 처음에는 쥐가 물어갔겠거니 습기가 찼겠거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박서방이 자는 방 안에서 갑자기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헉헉. 그는 부스스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방앗간에서 빼돌린 곡식 자루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그의 방 앞까지 기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루들은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썩은 곡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 곡식을 빼앗은 죄 이제 내가 갚을 차례다. 놀란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요. 잘못했네. 그동안 욕심을 부려서 남의 곡식을 빼앗았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네. 그 후로 그는 방앗간 일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곡식을 가져오면 있는 그대로 곱게 갈아주었고 어려운 집에는 오히려 조금 더 보태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방앗간이 점점 잘 되었고 썩던 곡식들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야기 3효녀와 기이한 매화나무.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곱고 어진 처녀가 살았더래요. 그녀의 이름은 춘향이라 했는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농사일로 고생이 많으셨는지 세월이 흐르자 기침이 잦고 기력이 점점 쇠해갔습니다. 춘향이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요. 밥 한 술이라도 어머니께 먼저 떠드리며 자신은 풀죽 한 그릇에 연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병세가 깊어지자 마을 어른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뒷산 기슭에 있는 오래된 매화나무를 찾아가 보거라. 그 나무의 꽃을 다려 먹이면 앓던 이가 기운을 차린다 하더라. 춘향이는 그 말을 듣고 한밤중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매화나무는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사방은 눈 내린 듯 하얗게 빛나고 가지마다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춘향이는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며 말했지요. 매화님, 제발 어머니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이야 없으나 제 목숨이라도 바쳐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 순간 매화나무가 바람도 없는데 스르르 흔들리더니 하얀 꽃송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춘향이는 그것을 받들어 품에 안고 내려와 다려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기침이 가라앉고 얼굴빛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춘향이는 하늘이 도운 줄 알고 눈물을 글썽이며 매화나무에 다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이 다 가기도 전에 어머니 병이 재발한 겁니다. 춘향이는 또다시 매화나무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꽃송이가 한 송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꽃을 다려드리니 어머니는 다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이어지자 춘향이는 마음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나를 불쌍히 여겨 꽃을 내어주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꽃이 떨어질 때마다 나무의 기운도 쇠해가는 것이리라. 정말로 예전 같던 풍성한 꽃은 점점 줄어들고 매화나무는 마치 늙은 이처럼 가지가 휘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춘향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매화나무의 정령이란다. 너의 지극한 효심을 보고 꽃을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더 내어줄 수가 없구나. 대신 내 한 몸을 모두 너희에게 바치리라. 내일 아침 나를 베어 약으로 쓰거라. 춘향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에 올라가 보니 어찌된 일인지 매화나무가 하룻밤 새에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춘향이는 눈물을 쏟으며 도끼를 틀어 나무를 베어 그 껍질과 가지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 나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매화나무는 그 뒤로 다시 자라지 않았지만 춘향이와 어머니가 사는 집 앞마당에 그 씨앗이 날아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집 앞에는 고운 매화꽃이 피어나 온 마을 사람들에게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나무를 가리켜 효녀 춘향의 매화라 부르며 두고두고 이야기했답니다. 이야기 사장터의 거짓말 장수. 옛날 어느 큰 장터에 말만 하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거짓말 김씨였는데 본명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불렀거든요. 김씨는 무엇을 팔든 거짓말을 섞어서 팔았습니다. 쌀을 팔 때는 이 쌀은 임금님 진상품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했고, 물을 팔 때는 이 물은 땅속에서 천년 묵은 산삼과 함께 자란 명품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물을 팔 때도 이 물은 불로초를 우린 물이라며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아서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의 정체가 드러났죠. 그래도 김씨는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도 뻔뻔하게 또 다른 거짓말로 덮었거든요. 어느 날 김씨가 장터에서 닭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 닭은 얼마나 신선한가요? 김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닭은 어제까지 살아있었는데 신선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닭이 갑자기 꽃기호하고 울면서 벌떡 일어나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김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라? 이거 왜 이러지? 하지만 김씨는 금세 또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 저 닭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죽은 척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김씨가 이 생선은 바다에서 금방 잡아온 것이라고 하자 말라비틀어진 생선이 퍼떡퍼떡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일은 신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자 썩어가던 사과가 다시 빨갛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김씨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자기 거짓말이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정직한 장사꾼이겠네요? 김씨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처럼 정직한 사람은 천하에 둘도 없어요. 그 순간 김씨의 코가 쑥 늘어났습니다. 마치 피노키오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씨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코가 원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김씨는 진짜 난처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고 진실을 말하면 코가 줄어드니까요. 그동안 거짓말만 하고 살아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김씨는 장사를 접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거짓말 김씨라고 불렀고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김씨는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은 한순간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자신을 망치는 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씨는 그 후 진실만 말하려고 노력했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5 마지막 인사.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농부 한 명과 소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이름은 만석이었고 소의 이름은 누렁이였습니다. 만석이가 20살의 송아지였던 누렁이를 데려와 기르기 시작했으니 이제 둘 다 30년을 함께 보낸 셈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만석이네 집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봄이면 쟁기질을 하고 여름이면 김매기를 도왔고 가을이면 타작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땔감을 실어 나르는 일까지 했죠. 누렁이가 없었다면 만석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석이도 누렁이를 식구처럼 아꼈습니다. 자신이 먹을 쌀이 떨어져도 누렁이 먹을 여물은 꼭 챙겼고 비가 오면 누렁이부터 우리로 들여보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외양간에 가서 누렁이 등을 쓰다듬으며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누렁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내일도 부탁한다. 누렁이도 만석이의 마음을 아는지 음매하고 다정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법입니다. 누렁이도 어느새 20살이 넘어 소로서는 제법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도 거뜬히 해낼 일들을 이제는 힘들어했습니다. 쟁기질을 할 때도 자주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무거운 짐을 실면 다리를 떨었습니다. 만석이는 누렁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을 줄여주고 좋은 꼴을 더 많이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누렁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만석이는 깜짝 놀라 누렁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누렁이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누렁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아, 누렁이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만석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렁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렁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이는 누렁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꼴을 잘라서 직접 먹여주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에는 누렁이 옆에서 함께 잠을 자며 지켜봤습니다. 누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렁이는 힘없는 눈으로 만석이를 바라보며 음매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나도 고마웠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이른 아침, 누렁이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석이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 만석이를 위로했습니다. 만석이 형, 너무 슬퍼하지 마라. 누렁이는 정말 행복한 소였을 거야. 그래, 누렁이만큼 사랑받으며 산 소가 어디 있겠어. 만석이는 누렁이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자리에 가서 누렁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사일이 생기면 누렁아, 오늘 일이 잘 풀렸다 하고 보고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렁아, 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누렁이와의 추억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누렁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정이 있고 마음이 있다. 그러니 함께하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만석이와 누렁이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종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